안녕하십니까? NSS 뉴스의 정효원, 하브라입니다. 얼마 전 노벨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 노벨상이요. 그럼 우리 한번 노벨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벨상이란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노벨이 기부한 유산을 기금으로 하여 재단이 설립된 후 1901년부터 수여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올해 수상자가 배출된 국가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Japan, USA, UK, China, EU. 왜 우리나라는 없지요? I don't know.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우리나라가 받은 노벨상은 전무후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나라에게 노벨상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일까요? 저희는 이에 대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과학계, 인문학계, 교육계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브람 기자. 네, 하브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계 교수님이신 송원경 교수님을 만나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도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면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한국과 일본의 전자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학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노벨상 분야에서 그 두각을 드러내겠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많은 노벨상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그럼 알아볼게요. 일본은 무려 계속 올라가고 있죠? 17개의 노벨 과학상을 받았고요. 한국은 단 한 개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도 과학이라면 뒤처지지 않는 나라인데 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01년 노벨상이 처음 시상되는 때부터 일본인 과학자가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 한 우물만 파는 연구 자세로 기초과학의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6명의 과학자가 노벨 과학상 후보자에 오른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연구재단의 조사 결과로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국인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우리 너무 실력 위주의 과학기술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토대를 마련해야 될 초, 중, 고 과학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허술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줄기세포 연구로 노벨 과학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씨는 일본 정부로부터 무려 4천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야의 우리나라 황홍석 박사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노벨 과학상이라는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릴 때부터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과학에 흥미를 잃고 또 정부의 지원도 부족하다 보니 사람들이 소위 말해 돈이 되는 직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의대, 약대, 경영대로 편입에 대해 고려해 본 적이 있는 이공계 학생이 무려 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도 여러분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마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정부의 부족한 지원, 그리고 기초과학 부족 현상까지 여러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인문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문제 있는지 이주형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신가요? 네. 스마트폰은 이제 인터넷도 되고 게임도 있고 하니까 스마트폰과 함께라면 시간이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책 읽는 시간이 성인 남녀 평균 일주일에 3시간도 채 안 되는 요즘에 인문학 분야에서의 노벨상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이겠죠. 게다가 한국어는 문법, 언어구조, 어휘 등이 영어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란 책 다들 아시나요? 그 책 제목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에는 our 그리고 영웅의 히어로까지 다들 아시죠? 근데 일그러진에서 아마 다들 막막하실 겁니다. 일그러진은 바로 트위스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 일그러진과 영어 트위스티드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트위스티드라고 하면 다들 트위스트 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죠?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나 불어 등의 외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전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한글의 풍부한 감각어도 그 번역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말랑말랑, 흐물흐물, 주렁주렁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내기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번역 실태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지용 시인의 바다구라는 시 첫 구절입니다. 여기서 뿔뿔이를 주목하여 봐주세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홀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소 등의 뿔. 그러니까 이 뿔과 그 뿔뿔이를 잘못 인식해서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한글의 특수성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문학자와 외국문학자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작가들이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를 제시하는 작품을 출품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인문 전통 또한 살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에서 해외 유명 출판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9일 무슨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한글날이 공휴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다면 그게 쉬는 날이어서 혹은 공휴일이어서겠죠. 그러지 마시고요. 한글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을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국민들 대다수의 문학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한국어라는 언어의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여태 노벨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죠. 교육 분야 이야기 박소미 학생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주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교육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먼저 과학을 보면 우리가 중학생 연평균 과학시험 횟수가 5번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초, 중, 고 과학실험 횟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실험 없이 단지 이론만 전달하는 과학교육은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뿐인데요. 과학에 대한 흥미는 커서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데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과학실험 횟수를 좀 더 늘려주어야 합니다. 문학에서 보면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책을 읽는 게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과연 어른들의 거울인 우리들, 아이들이 과연 책을 읽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독서 활동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어 아이들에게 일찍이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독서 습관, 그리고 과학실험,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토론입니다. 세계에서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의 23%로 가장 많이 수상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또한 토론인데요. 우리가 도서관 하면 보통 조용하고 책만 읽는 분위기가 연상되실 겁니다. 근데 이 도서관을 보시면 바로 유대인들의 도서관 예시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항상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떠들썩한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탁 토론 같은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토론하는 것을 습관화시켜줍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스피드 퀴즈를 내겠습니다. 쉬우니까 다들 맞춰주세요. 야옹, 째깍째깍, 또각또각. 제가 방금 던진 질문에 혹시 다른 답은 없을까요? 분명 있는데 우리가 오지선다형 또는 객관식 등 답이 정해진 질문들에만 맞추어져 있어서 그 다른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주입식 교육 다들 아실 겁니다. 개념 외우고 문제 풀기의 무한 반복. 이런 학습 방법이 저는 너무 싫은데요. 이것보다 이제 여러 동아리 활동하고 관심 있는 분야로 친구들과 서로 토론하고 직접 탐구하는 학습 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기 주도적 지식은 좀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주입식 방법으로 이만큼이나 성장해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멀리 내다보고 더 큰 성장을 위하여 이제 변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지요? 35명에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한 선생님당 맡아야 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평균 학생 수인 20명 정도로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 내용 또한 줄여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그리고 학생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늘려서 주입식에서 벗어나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 방식에서 차근차근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네, 소미양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 대표님들 이야기 다 기억나시나요? 무슨 내용이었지요?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건 아마 이 이야기들이 조금은 생소하고 어려워서일 것 같습니다. 이를 어쩐다. Hey yo sister! 우리가 왔다. 너의 고민을 해결해줄 우리는 용감한 여동생. 너의 고민을 말해봐. 좀 더 쉽고 재밌게 정리할 방법 없을까요? 아하 우리가 해결해주지. 잘 들어. 오늘 생각이 간다. 정신없이 공부해.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기초과 학동한테 뭐라고요? 정부 지원도 잡어. 시험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다 생각해. 왜요? 책을 안 읽으니까 네? 학문의 기본이야. 이게 우리들의 교육. 바꿔줘 바뀌자. 주위 환경 바꿔. 인재들 넘쳐난 청춘들 우리의 희망이야. 국가 기업 혁신을 지원하자. 회피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봐. 이게 바로 우리 사는 세상이야. 지도하면 실현되는 세상이야. 시험 대신 토론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주입 대신 자율적으로. 우리가 바로 영감한 여중생. 시험 대신 토론으로, 걱정 대신 열정으로, 주입 대신 자율적으로. 우리가 바로 남천 SSS.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네. 다행이네요. 앞서 말한 대표님들의 말씀들이 단지 이번 한 번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매년 노벨상에 근접한 석학들에게 10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비를 과학계에서는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좀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술형 시험제 도입을 통해 좀 더 바뀌어진 우리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듯 변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노벨상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노래 잘 들어보셨나요? 또한 고맙습니다. 또한 급진적인 제도 개혁과 맹목적으로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에게 노벨상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아닌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NSS 남천중학교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